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3년 뒤 전 세계 정상이 서울에 모이고 한국이 의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결정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를 방문해 LCC 대통령과 만나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 K9FA50을 잇는 방산 제조업 협력, 교육 문화 교류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이집트에 새로운 K방산, K경제 거점을 세우는 출발점을 만들어 놓고 온 겁니다. 그보다 바로 앞선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UAE는 전투기 4대 호위, 21발 예포, 도심 전체를 태극기 조명으로 물들이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를 했고 11월 18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KF21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방산기업들은 최대 15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 원 규모의 중동 방산 동맹을 사실상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나오기 딱 3주 전 우리는 정반대의 장면을 겪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흐름을 짚어보면서 일본의 급유 거부와 독도 대만 망언,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산 안보 전략을 선택해야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카TV 유존선 PD입니다. 먼저 10월 28일 일본이 하늘길을 끊어버린 날이죠.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독도 인근 상공에서 태국 문양을 그리며 고개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군이 훈련한 지극히 당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경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정돼 있던 오키나와 나하기지 급유 지원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독도 인근 훈련이 불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1월 초 급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블랙 이글스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바이어와 공군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동 최대 항공 방산 세일즈 무대에서 T-50B 고개 비행과 KF-21 홍보를 한 번에 보여줄 기회를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전투기의 중동 유럽행 하늘길을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경고였습니다. 일본의 급유 거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11월 10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언급하며 역사와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 파장은 더 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카이치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대만 유사시 자유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 자제 권고 같은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 2010년에 일본을 압박했던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까지 다시 꺼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대만 문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카이치 발언 이후 연일 일본을 몰아붙이면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불편한 기류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악수는 했지만 대만 봉쇄 발언, 경제 보복, 히토류 카드 같은 민감한 현안은 풀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냉랭한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는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지만 경제, 관광, 공급망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에 휘말리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중일 사이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플랫폼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첫째, 그 힘의 기초는 KF-21 중심의 공군 재편입니다. 지금 블랙 이글스가 타는 T-50B는 공중 구비 장치가 없고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본, 대만, 동남아 기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중동까지 갈 수 없습니다. KF-21을 중심으로 공군을 재편해서 블랙 이글스는 당분간 T-50B로 동남아, 호주 같은 근거리 외교 무대를 담당하고 별도로 KF-21 전략 시범 비행팀을 창설해서 KF-21과 KC-330 공중급유기를 함께 중동 유럽 미주 에어쇼와 실사격 시연을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UAE, 이집트, 사우디, 인도 같은 중동 남아시아 국가들과
항공로 협정과 기착지 협력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길은 더 이상 일본이 잠그는 통로가 아니라 한국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권 공간이 됩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중동 방산 경제안보 패키지의 핵심은 일괄 판매가 아니라 국가별 맞춤형 설계라고 봅니다. 지금 UAE, 이집트와는 이미 KF21, K9 협력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쿠웨이트까지 확대하되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춰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UAE의 경우 이미 KF21 공동개발 현지 생산이 합의됐으므로 추가로 사이버 방어센터 구축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UAE가 중동의 보안 허브가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우디는 다릅니다. 사우디는 지금 예멘에서 벌어지는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직접 참전 중입니다. 정밀 포격과 빠른 전장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우디의 K9 자주포에 드론 시스템과 정밀 타격 기술을 더한 예멘 작전 특화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야전 정비센터를 구축해서 전쟁 중에도 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는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방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시리아 난민 200만 명 이상을 받고 있으면서 경제는 취약합니다. 쿠웨이트는 이란, 이라크 사이의 작은 나라로 미국 주둔군에 의존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소형 방공 시스템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 교육 및 유지 보수 허브를 구축해서 요르단과 쿠웨이트가 중동 지역 안정에 축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엔 각 국가가 따로따로 한국과 계약을 맺지만 이들을 한국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동맹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2026년에는 각 국가의 맞춤형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에는 중동 방산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해서 5나라 국방장관이 서울에 모이게 하며 2028년 G20 개최 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국 중동 방산안보 파트너십을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 중심의 중동 안보 네트워크 자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G20에 모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중동 지도자들 앞에서 한국이 이 구조를 보여주는 순간 아프리카, 동남아까지도 한국과의 30년 방산 동맹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셋째, 한국은 강대국 사이의 안정 플랫폼 국가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보는 한미동맹, 한미일공조로 지키되 경제, 방산, 에너지는 UAE, 이집트, 사우디, 동남아, 인도 같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분산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국과는 관광, 무역, 공급망에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일본처럼 불필요한 갈등의 정면에 서지 않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일본, 중국 갈등이 커져도 어느 한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다층적 안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길, 해상로, 정보망을 묶은 전략 인프라 구상을 세워야 합니다. 하늘길로는 KF21과 KC330을 중심으로 중동 남아시아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상로로는 UAE, 사우디, 이집트 항만과 한국 해군 기동 전단을 연결하며 정보 영역에서는 인공위성, 정찰기, 사이버 방어망까지 묶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면 한국이 동북아, 중동, 유럽을 잇는 가장 안전한 통로를 관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일본이 급유를 막든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든 한국은 그 사이에서 길과 정보를 지은 국가로서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안보 자립, 균형 외교, K방산 도약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케TV 유존선 PD였습니다. 안녕.